세대를 자녀로 둔 부모를 위한 성교육을 준비해 주신 거죠? 네, 맞아요. 그 모어 모바일이라고 해서 모모 세대,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냥 미디어가 주어진 세대.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성범죄도 너무 쉬워요. 아, 맞아요. 요즘 특히 막 부각되고 있고 네.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대표적인 게 몸캠 피싱인데 그걸 네. 좀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몸 캠피싱이요? 네, 혹시 보이스피싱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네. 보이스피싱은 들어봤죠? 그러니까 통화를 통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몸캠 피싱은 몸을 찍게 만들어서 협박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아, 직접 찍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설득해서? 네. 근데 설득이 이게 돼, 그게? 아니, 내가 봤는데 진짜 교묘하게 뭐 그런 걸 보내주지 않으면 뭐 내가 뭐 뛰어내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 맞아요. 일종의 그루밍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말 타기 전에 이렇게 달래듯이 네. 그냥 게임 친구로 만나거나 SNS에서 소셜미디어에서 만나서 한 2달, 3달을 게임만 같이 해요. 네. 친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게임 친구가 돼요. 예. 장기전이구나.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2달을 게임을 같이 했어. 네. 친절해. 네. 목소리 좋다, 게임 잘한다, 딜 잘 넣는다 막 칭찬해. 네. 돈 달라 안 해. 네. 그러니까 좀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오빠 우리 2달이나 계속 게임 같이 했는데 게임만 할 거야? 내 얼굴 안 궁금해? 그래서 얼굴 사진 보내고 예쁜 얼굴 사진 보내고 자기 아, 여자인 것처럼 미정을 해가지고 남자애들한테. 그러니까 여성 아이들도 많이 당하는데 반대의 남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당해서 그럼 그걸 주고 받다가 호기심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이때는 이성이 거의 날아갔죠. 근데 푹 빠졌을 때 이제 끊는 거예요. 갑자기 화면이 안 나와. 어머머. 사진이 안 보여. 네. 요 프로그램 좀 깔아줘. 요거 해야 너랑 통화가 돼. 그러니까 링크나 프로그램을 보내. 아, 그 악성 코드죠, 그러니까. 타이밍 와. 엄청나다. 야, 이 심리전이야. 그래서 그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연락처를 빼가요. 아, 폰에 있던. 그래서 다 뿌린다 막 이런 거 그래. 있잖아요. 아. 2015년에 한 102건 정도였던 이 몸캠 피싱이 2018년에 막 1,400건 이상으로 정말 올라가고 작년에는 이걸 삭제해주는 민간 업체가 있는데 네. 거의 막 만여 건 이상이 어머나. 자기들한테 들어왔다고. 그 본인의 몸을 먼저 보여준 그 여성분은 실제 여성분이 아니겠죠? 3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합성이거나 네. 아니면 도용했거나 네. 그러니까 검색해서 네. 아니면 그냥 아르바이트생을 쓴 경우도 봤어요. 아. 가출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어. 여성 남성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찍어달라. 야, 진짜 이거 진짜 야, 흉악범죄네. 너무나 아, 그러니까 심각하다. 이게 지금 진짜 무서운 게 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까 하는데 이거는 아예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성교육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모모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이제 성교육을 그 기본 가이드 지침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본격적에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이제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게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럼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먼저 살짝 해봐도 될까요? 이제 네네. 요즘 가장 이제 걱정인 게 네. 제가 이제 자녀 구성에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그 아들 성교육은 아빠가 담당하는 게 더 좋고 딸 성교육은 엄마가 담당하는 게 좋은지 이게 맞는지 네. 아니면 이게 상관이 없이 해도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되게 이론적으로는 네. 아들은 아빠가 해주고 딸은 엄마가 해주면 공감대가 있으니까 네. 쉬울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솔직히 성교육 받아보신 세대실까요? 제대로? 학교에서? 제대로 아니요. 못 받았어. 저 그냥 수업 시간에 갑자기 비디오 틀어주시고 선생님 나가시고. 저희 때는 뭐 딱히 그런 과정도 아예 없었고 없었죠. 네.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맞아요. 그래서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줄 게 잘 없어요. 아, 맞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응을 잘 못하시게 되는데 그걸 맞아요, 한번 상황처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 네네네. 제가 죄송하지만 그 아들 역할을 해볼게요. 아빠. 네, 아빠. 네, 이제 전화 통화 겨우 하기 시작했는데. 네. 아빠, 야한 영상 봤어요? 아빠도? 야한 영상 봤어요? 야한 영상 봤어요? 야한 영상 봤어요? 아빠도?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진짜 지금 동공이 막 야한 영상 봤어요? 이미 야한 지진 영상 났는데. 봤어요? 아빠도? 야한 이미 영상 뇌정지인데. 봤어요? 아빠도? 첫 질문이 뭐 이래요? 야한 영상 봤어요, 아빠? 그럼 아빠도 본 적 있지. 진짜 몇 살 땐 처음 봤어, 아빠는?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대화가 됩니까? 아니 자, 다시 한번. 아빠도 저기 본의 아니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너 나이 때 딱 본 것 같아. 그럼 몇 번 봤어요? 그동안? 이게 그 몇 번이더라? 몇 번이더라?
아빠는 그 후로 지금까지 치면은 글쎄. 그럼 나도 같이 봐도 돼, 아빠랑? 애들도 아빠도 봤다며 나도 봐도 돼, 아빠랑? 어떡해. 아 근데 이 마지막 질문은 조금 힘드네요. 같이 봐도 돼는. 그러니까 아빠도 봤으니까 나도 봐도 돼요? 예, 이런 거죠. 이게 되게 논리적인 건데. 아니, 진짜 그러면 궁금한 점도 물어보면서 이게 내가 봐도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를 조금 착한 아이니까 맞아요.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맞아. 사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꾸려나간 이유가 네. 이렇게 물어본 케이스가 실제로 굉장히 많았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요 다음에 붙는 말이 있어요. 뭐요? 사실 나 애들이 보여줘서 봤어. 이미 봤어. 요 말이 하고 싶은데 아빠 엄마가 너무나.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확인 무덕. 우린 지금 애기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듣지 않고 자기만 생각, 자기만 보호하려고 아빠만 생각. 그럼 나는 궁지에 그렇게 몰아넣는데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닌데. 지금 이게 황지성 씨 입장이 중요하니까 지금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이제 알았다. 왜 너는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네. 그죠, 쌤? 네, 이 마인드셋이 미리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상에서 교육하는 거 원래 힘들다. 그래서 부모가 꼭 아빠가 아들하고 딸을 엄마가 해야 된다. 이 부담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일상이 껴계세요. 그치. 맨날 같이 있잖아. 연애, 털 났는지, 야한 거 봤는지 이런 거 성교육 좀 풀려고 할 때 톤이 바뀌어요. 대부분 비슷하게 아들 편하게 얘기해봐. 갑자기 수상하게. 얼마나 봤어? 어떻게 알게 됐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애도 숨게 돼. 그치. 각 잡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아. 더 평정심을 유지하고 툭툭 그냥. 그렇죠. 아, 그러니까 툭툭. 추천드리고 싶은 가이드는 엄마 아빠가 먼저 적극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하지 말 것. 네. 아이가 물어오면 대처만 잘할 것. 상진 씨는 딸이 그런 얘기 하는 순간 쓰러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거의 좀 공열할 거. 공절. 저는 또 질문이 있어요. 저는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벗고 다니잖아요. 원래는 네.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뭐 5살 넘어가면 노출을 삼가해주는 네. 아니면 아들이면 아빠랑 목욕을 하고 네.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제가 하는 게 맞나요? 네. 가리고 나오는 게 좋고 동성끼리 하는 게 좋아요. 아들 기준으로 엄마의 몸이 보이는 거, 딸 기준으로 이제 아빠의 몸이 보이는 게 리스크가 좀 있다.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이렇게 벗고 나오잖아요. 네네. 네, 아빠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빠가 저러면 나도 그래야 되나? 엄마가 저러면 나도 그러면 되나? 이게 당장 문제 안 되는데 네네. 나중에 문제가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당장 담임쌤 제 몸 보실랍니까? 이렇게 벗고 나오는 애는 없어요. 네네네. 정말 미치지 네. 않고서. 근데 애인이라는 대상은 이제 준 가족의 바운더리에 넣어놓잖아요. 나중에. 가족끼리 이 정도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가 우리가 2년 정도 사귀었으면 이 정도 스킨십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아빠도 서로 사랑하고 나도 너랑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나부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어서 설명하면 두 분께서 한번 이제 아버님이 한번 벗고 나오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애 있는 데서 다그치는 거예요. 뭐 자연인이냐고. 애가 없을 때. 애가 있을 때. 애가 있을 때. 애 보라고. 뭐 뭐 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약간 연기 톤으로 어머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내가 그렇게 조심하겠다고. 해줘야 되는군요. 남들 앞에서 옷을 벗는 건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일종의 알 이제 수 선을 있게. 부모들이 좀 그어주는 거네. 네. 너무 또 몰입하지 말고요. 또 부당거리 류승범처럼 하지 말고 아주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부당거리 하지 말고. 툭툭.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왜 이런 말씀을 욕심내서 드리냐면 그러니까 불편의 노를 밖에서 처음 들으면 성적인 노를 밖에서 들으면 그땐 사건이 돼요. 그땐 데이트 폭력이고 성희롱이고 성추행이고 스토킹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노를 미리 듣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고 주의를 줄 수 있다라는 걸 아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힘들다 부모들. 저희가 이렇게 또 궁금했던 것을 막 알려주시니까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주 살짝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를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좋다. 첫 번째 질문은 황재성님께서 한번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 질문.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언제 사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제 주변에도 이제 휴대폰을 갖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사준 다음에
톡을 이렇게 깔아줬대요. 깔았는데 이제 단톡방으로 막 초대를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갔는데 제일 먼저 뜨는 이 말풍선이 그 음란 사이트의 그 링크가 공유가 바로 친구들이? 올라오길래 네 바로 지우고 차단을 친구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춘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현명하게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냥 그렇게 막 책 같은 거 몰래 보거나 비디오 네. 뭐 돌려보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손가락만 놀리면 그 영상 자체가 그냥 나한테 배달되잖아. 맞아요. 이게 난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왜냐면 보는 방식이 비디오나 영상은 정말 저희 때 얘기고 요즘은 다 땡, 뭐 SNS로. 네, 이렇게 해외 서버에 해외 성착취물 사이트 IP 우회해가지고 다 애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애들한테 쉬워. 우리가 쓰는 그 SNS에 그냥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타고 넘어가서. 우리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를 그럼 부모가 그럼 모를 그거는 수도 있겠다. 필터링이 차단이 안 되잖아요. 성인 사이트야 그러니 뭐 그러니까. 인적 정보가 안 되면 그거 못 들어가지만 그 SNS는 누구한테나 오픈돼 있는 거 아닙니까? 19금 인증, 성인 인증을 하고 들어간다가 이제 저희 세대인 거예요. 어머, 요즘 그냥 다 클릭.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냥 클릭만 하고. 나는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1년에 5, 6천 명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초6 정도를 추천드려요. 왜, 이유가 뭔가요? 초5 미만은 좀 클릭하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맞아,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뭐 작은 폰 데이터 안 되는 거 부모님들이 관리 프로그램을 깔아서 네. 사용 시간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5학년까지는 좀 막아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완전 프리한 거, 완전 자유한 거, 프리한 기준으로 초6 정도 때 풀어주는 게 낫더라. 그러면 어떻게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좀 써야 되는지 좀 정해줘야 되나? 네,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은데 추천드린 거는 이제 계정을 이제 부모 계정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유료 결제해서 광고 안 뜨게 그 아이 시청 기록을 좀 볼 수 있게 해서 이걸로 같이 보자 그렇게 주시는 게 좋고 애들이 보다가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이거 넘기잖아요. 네. 그럼 부지불식간에 잔인하고 선정적인 걸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무서워. 네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과한 자고로 갈까 봐. 네. 그래서 너가 그냥 보지 말고 넘길 때 오른쪽 밑에 점 눌러서 신고하기, 채널 추천 안 함. 이걸 30-40번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해야 이 이용자가 이렇게 잔인한 거, 야한 걸 안 좋아하는구나. 그 카테고라이징 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영상이 그게 아예 안 뜨도록. 그것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어우. 모모 세대를 키우려면 우리가 모모 세대처럼 살아야 되는군요. 네. 자,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상에 침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뭐 수업도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네. 화상을 항상 쓰게 이제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종류의 범죄에 너무 노출되기가 쉬운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청소년들 5명 중에 1명 정도가 네. 그 디지털 성범죄 경험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흔해졌는데 진짜. 그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딥페이크? 딥페이크. 합성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딥페이크? 네,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덧입히거나 그걸 사진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인데 대단하다.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네네. 아이들 얼굴 있잖아요. 네네네네. 아이들 얼굴을 아이들 SNS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계정에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 아이들 사진. 부모님 솔직히- 계정이죠. 네, 프로필에 한 장 정도씩. 네. 반 이상의 아이, 애기 네. 사진인데요. 자,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친구 등록 기능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전화번호 친구 등록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010-0000-0001 친구 등록하면 네. 유효한 번호로 등록이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999-999까지 모든 번호를 등록을 해요. 몇 달 걸리긴 하는데 언젠가 자녀 것, 부모 것 다 그 사람들한테 떠요. 네. 그럼 메신저에 친구라고 뜨잖아요, 걔 폰에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자녀 사진 캡처, 성착취물의 합성,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보내요. 웰컴 투 뭐뭐뭐 이렇게 합성했다고 빡! 그럼 부모 마음으로 여기서 무시하실까요? 확인하실까요? 확인하죠. 거기까지가 수법이에요. 확인하면 그 사진 영상에 해킹 코드 또 넣어놓고 부모님 핸드폰에 있던 학교쌤, 학원쌤, 학교쌤이 또 클릭하면 학교쌤 폰에 있던 학교 친구, 학원 친구의 부모. 어머. 아니, 왜들 그러는 거야? 프로필 사진도 예쁜 아기 얼굴로 하고 싶고 그런 그렇지. 게 사실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깝네요.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혹시 내 아이가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아들 키우고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여자분 때리지 마, 여자 만지지 마 이런 말은 꽤 할 것 네, 같잖아요. 잘. 하시죠? 네, 해요. 근데 아들 너도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될 수 있다. 피해자란 말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야. 라는 말을 생각 속에 있어요. 아직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을 나이 아, 가지고. 그래? 근데 그런 말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말하기도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인지가 안 돼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이게 성희롱이라고? 인지가 안 돼 있어서 대응이 안 나가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 남자애들끼리 화장실에서 저희 때 옆 사람 거 이렇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막 만지거나 네. 그걸 찍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너가 당했을 때는 무조건 대응해야 되고 대응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편인데요. 그냥 만약에 학폭을 열거나 신고를 하잖아요. 네. 아버님 된 입장으로 막 네. 이렇게 가서 어필하잖아요. 네.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더 힘들어질 것 같으세요? 와, 진짜 눈이 뒤집힐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 감정을 참기는 굉장히 그렇지. 힘들지만 그거는 제 감정은 조금 누그러들지 몰라도 네. 얘가 받은 상처랑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네. 부모도 화가 나긴 하니까 그리고 처리하는 게 맞으니까 가는데 그냥 학폭을 열어봐야 친구들이 2차 가해를 더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너 학폭 열었냐고, 뭐 당했냐고, 뭐 애들이 뭐 너 성기 작다고 놀렸어? 근데 너 진짜 작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모가 막 이렇게 뒤집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두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기 쓰듯이 아이가 당했으면 아이들의 폰으로 자기 자신이랑 직계가족, 엄마 아빠한테 나 3시간 전에 화장실에서 어떤 형이 앉아서 기분 불쾌했다. 그 당시의 시간, 행위, 감정을 남겨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그때 기록을 좀 해놔야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도 그치. 생기고 문제가 됐을 때 아이도 당황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장 직관적인 건 솔직히 사과 요청하는 거. 그 친구한테 문자나 톡으로 에이야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내 거 만지고 도망간 거 사과해 나 기분 나빴어. 끝. 그럼 가해자 아이가 사과할까요? 되려 욕을 더 할까요? 욕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욕할 것 같아요. 대부분 욕을 더 해요. 저희가 2,000몇 건 해봤는데 네. 2,000명 정도가 강한 역반이 나와요. 어허. 그러니까 인생이 소프트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사과하냐. 다 웃었다 애들. 뭐나 먹어라 이 녀석아. 이렇게 강한. 사과하기도 하거든요. 10몇 명이 사과했는데 사과를 하든 욕을 하든 둘 다 자백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인정하니까 뭔가 반응이 나왔던 거잖아요. 어쩌라고 이런다 하더라고. 증거 확보구나. 내 답장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것 같아서 답장을 안 하겠어. 이런 아이들 거의 없거든요. 그래 그럼에도 내가 했다 불구하고 어쩔래 약간 이러면 그게 증거니까. 아, 씁쓸하다 이것도.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과 요청할 때 구체적 사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사건 네. 발생 시간, 사건 발생 장소,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당시에 느꼈던 감정, 현재 처벌을 원한다고 힘들다는 감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하면 학폭을 여셔도 되지만 가해자 학부모에 가셔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내 시간의 감정 확실하고 자백도 된 거다.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문제 제기할 거니까 나타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 삶을 최대한 지금이랑 비슷하게 영위하면서 요란 시끌벅적하게 2차 가해는 안 당하면서 피해는 안 입도록 너무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데 사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좋겠지만 근데 이거를 모르고 네. 있는 것보다 지금 아니까 조금씩 방향이 그래도 네. 아이한테 무슨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는 조금씩 잡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사실은 미리미리 좀 얘기를 맞아요. 해서 대처법에 대해서는 이 일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사후에는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 오늘 모모 세대를 위한 최신판 성교육 가이드, 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했던 점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었던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면서 범죄 종류도 많아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쌤하고 약간 이런 시간을 갖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걱정이 예전보다는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어의 발전으로 참 좋은 것도 많지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게 참 진짜. 씁쓸하긴 맞아요. 해요.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빈대 잡으려 초가상관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배우는 게 부모로서 좀 가야 될 길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선생님, 저희 많은 또 부모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다면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가 많아져서 성에 관한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욕구가 뻗칠 수 있는 방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첫 순간을, 첫 과정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마인드셋이 좀 돼 있으시면 네. 조금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트렌드가 또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성교육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너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를 다녔고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관찰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를 많이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온라인 범죄가 더 많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접촉 성폭력은 과거에 있다면 비접촉 성폭력이 훨씬 더 많아요. 언어 같은.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점점 좀 심각해졌고요. 네. 또 성교육에도 1년 동안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중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언제요? 1년 중에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3월 말에서 4월이에요. 딱 지금이다. 왜요? 골든타임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기간을 저희가 놓치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네. 그러면 성교육을 제때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 나도 몰라요? 그러면 자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사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방관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진짜 성교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성에 관련된 지식만 알려줘도 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다들 처음이라 모르니까 교육만 할 거예요. 근데 교육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뿐만 아니라 학습을 계속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한 인권, 그다음에 성평등, 그다음에 자기 몸을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주체성.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존중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배려보다는 존중, 존중보다는 상호 존중. 그래서 상호 존중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더 넓게는 인간관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주제가 성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녀 성교육의 골든타임은 언제라고 보세요? 혹시 언제일 것 같아요? 28개월? 지금 18개월. 28에서 31개월. 저희는 31개월. 근데 사실 저희 때는 그 초경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 말도 약간 못 꺼내는 분위기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걸 알려고 해. 이런. 재성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저랑 샤워하거나 이제 맞아. 같이 목욕하거나 할 때 이제 서로의 이 다른 점들을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걸 토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집에서 좀 벗어나서 어디 조금 뭐 이렇게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걸 가기 직전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단체 생활을 좀 시작할 때 언제인가요? 언제입니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의 법을 정해놨어요. 법에서 법에서? 의무교육이에요. 꼭 이때는 해야 돼요. 법에서? 네,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몇 살이에요? 언제입니까? 법에서 정한 나이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중학생? 5살. 내년이요, 내년. 우린 지금 그러네요, 내년이네요. 만 5세? 현 나이 얼마 5세. 안 남았어요. 성나이 5살.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유치원에 갈 나이예요. 그래서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근데 단 성교육이 아니라 성폭력 교육에 한해서 해야만 한다. 이걸 안 할 때는 과태료 300만 원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어쩐지 제가 어린이집 커리큘럼을 며칠 전에 봤는데 거기에 성교육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와. 선생님 저는 지금 애기랑 뽀뽀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엄마 뽀뽀해줘, 뽀뽀하자.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얼굴을 잡고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뽀뽀를 하다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28개월인데 그럼 지금도 하지 말아줘야 될지 이런 게 또 너무 궁금해요. 우선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들 언제까지 하고 언제는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그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뽀뽀에도 스킨십에도 나이는 상관없지만 문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장소, 이 예절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이랑 나랑 뽀뽀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요.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그럼 이게 거리를 보면 10대 빵이에요.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10대 빵으로서 얘한테 묻지도 않았고 장소도 예절 없었고 그리고 내 의지에 따라 얘가 당하게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엄마 아빠니까 나한테 뽀뽀해줬구나. 그럼 10대 빵 뽀뽀가 되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3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비언어법이 있어요. 비언어는 이러면 돼요. 이게 비언어니까. 근데 언어는 뽀뽀해도 될까?
이거예요. 이제 언어예요. 그러니까 비언어 표현과 언어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 세 개는 세 번째는 이걸 둘 다 하는 거예요. 네. 뽀뽀해도 될까?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해됐나요? 계속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50%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오네? 뽀뽀하고 싶어. 그걸 비언어로 표현할 때 그냥 오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가 딱 왔을 때 얘가 날 좋아하는가? 뽀뽀를 원하는구나?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또 생겨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지금 되게 오, 반성이 진짜. 되는 게 상진 씨는 아기인데도 굉장히 존중하면서 뽀뽀를 하고 되게 조심해서 하거든요. 아빠 뽀뽀했을 때 애가 볼을 딱 오면 그때 그래요. 해줘요. 저는 되게 무작정 이미 하고 있군요. 저는 되게 10대형 뽀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저는 맞아요. 거절해도 막 뽀뽀를 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안 해요. 따귀를 때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미치는 애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따귀를 이렇게. 너무 웃으면서. 싫었나 보다.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엄마는 싫어하는데 애가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당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아이는 이렇게 다 해주나 보다. 그게 아니라 5대5 뽀뽀를 해서 그래서 상호 존중. 엄마도 존중, 난 아직 아빠도 뽀뽀하고 존중.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말을 해도 되고 비언어로 해도 되고 그래서 표현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5대5로 하면 비언어인데 내가 상처가 좀 덜 가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연습하고 어렸을 때는 네. 나중에 크면 언어로 연습하는 거죠. 와, 뽀뽀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고 얘기하는 거. 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잘 자랐어요. 그러면 성인 됐을 때 아까 말한 폭력적인 뽀뽀를 안 할 거예요. 의사 표현 하는 것도 안 하고 남들이 억지로 했을 네. 때 그것도 반대할 수 네, 있고 그래서 범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반대할 수 있고. 오, 그렇구나. 자,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가르쳐야 될지 막막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성교육이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기본 터. 그게 주체성. 네. 핵심은 주체성이에요. 정체성 들어봤는데 주체성? 그렇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격에서 주체성이 넘버1이에요. 주체. 이 주체가 뭐예요? 주체는 뭐냐면 나예요. 내 몸과 내 신체와 내 감정은 내 거예요. 네. 이걸 주체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이를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불러요.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우리 똥강아지, 우리 아들, 우리 공주님. 이거 하지 말라고.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주체성이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기에도 이름이 있는데 나도 네. 나한테 이름이 있거든요. 내 이름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일단 성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이것도 주체성이니까. 네. 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남자 성기 이름을 고추라 그랬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여자 성기 이름을 잠지라 그랬어요. 네. 맞아. 잠지라 그러면 좀 그나마 다행인데 전부 다들 애칭을 적어요. 그냥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소중히. 네, 네. 아랫부분 뭐 이렇게 부르고 엄마들이 네. 아래를 잘 닦아야 돼. 뭐 이런 아래 아이들이 아래 밑 맞아, 맞아. 꽃고 햇님이 달님이 별님이 소중히 맞아. 보물 근데 주체성이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죠. 바로 이거예요. 아. 애칭을 너무 만들지 말라고.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름을 잘 몰라요. 네. 그럴 때는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가끔 상담을 올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법무부에 있다 보니 피해 아동들을 만나요. 남아도 오고 여아도 와요. 근데 아이들이 성기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해자를 추적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가해자를 처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 아이들이 소중히 보물 그러면 이게 재판이 안 돼요. 와,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혹시 잠진이 뭐라고? 그럼 역질문을 해서 어쨌든 알아낸 거지만 아이 대답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에 불리하게 돼서 증거 불충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똑바로 말하는 아이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음순을 다쳤어요. 팬티를 벗겼어요. 그럴 때 알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냥 당당하게 내 성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애칭으로 정확하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음경, 음순. 정확하게 남자애들은 음경이 있고 여자애들은 음순이 있다.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오. 집에서 어떻게 각각 아이를 좀 부르세요? 뭐 현아, 뭐 왕자님 저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이현 완전히 높아지죠. 성을 붙일 때는 잘못했을 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칭찬할 때 이름을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야단칠 때는 이름 빼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누구누구야 일어나 이렇게 화가 냈어요. 네. 그러면 누구누구야 빼면 돼요. 일어나 밥 먹어 컴퓨터 꺼. 그러면 누구지? 난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라는
나은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자존감, 주체성이 되는 거고 칭찬할 때는 누구누구는 밥도 잘 먹네, 누구누구는 인사도 잘하네, 누구누구는 참 이쁘다 하면 나라는 사람을 칭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체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해자 피해자를 안 만들어요. 내가 먼저 소중한 거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거를 좀 나쁘게 한 것 같은 게 제가 밥을 안 먹을 때 이렇게 막 오샬럿 밥 먹어야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김도영 그대로 배웠네. 얘가 주체성은 대단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가 이름을 부르면은 혼을 낸다는 걸 아는구나. 아직 오상진은 안 했다. 그거는 정말 다행인데 예전에 제 친구 엄마는 약간 이런 분 계셨어요. 오상진.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내가 혼나는 느낌이지? 우리도 야단치면 아이들도 막 이렇게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야단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주체성을 못 배웠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거나 초등학교에 가면 다른 애들 별명을 불러요. 그리고 놀려요. 그게 바로 폭력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적 폭력을 학습하게 돼요. 그 밤마다 별명 잘 짓는 애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걔네들이 주체성이 떨어지는 애들이었다. 그렇죠.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공격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것부터 막아야 되는 거라서 주체적인 사람이 성교육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지. 네, 별명 부르면 안 되고요.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부모로서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된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오, 팁 너무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성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팁은 역질문이에요. 내가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봤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역질문을 해서 아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내가 정보를 먼저 입수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이가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사진을 봐요. 근데 아이가 왜 나 없냐고. 내 여기 왜 왔어? 그럼 어디 갔을까? 여기는 엄마 아빠 언제 사진일까? 몇 살일까? 너는 어디에서 있었을까? 왜 안 데리고 갔을까? 그럼 아이가 상상을 하겠죠. 나 집에다 놔뒀어? 라던가. 근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어. 그럼 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질문을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 뭔지 수정해 주는 거죠. 알고 있으면 칭찬해 주고. 그래서 역질문 한 5번만 하면 아이의 정보가 돼요. 아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줘요. 지식을 너무 아이의- 쏟아버린다는 거야. 네. 그래서 아이의 발달에 맞게끔, 나이에 맞게끔, 아는 지식에 맞게끔 하려면 역질문. 여러 번 봐.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방법이다. 아니 재성 씨도 어릴 때 약간 성격상 좀 질문 되게 많이 하는. 저는 왜요 멋이냐. 제가 바로 손가락 살인마였어요. 물음표 살인마. 저것은 무엇이야? 무엇이야?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근데 왜 할 때 어른들이 약간 답하기 애매할 때 좀 이렇게 막 회피해버리거나 좀 불편한 티를 내면 애들도 눈치를 채잖아요. 대부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시키야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있지. 가 시키야 네 방으로. 뭐, 아니, 공부하라고. 여보. 지금 공격 이거. 맞아. 근데 쓸데없는 거 맞아. 근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건 진짜 좋은 관계일 때만 이 질문해요. 관계도 볼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들 질문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또 고민이 저는 물놀이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목욕하는 거를 함께. 언제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맞아. 언제까지 목욕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아니면 동성일 경우에는 뭐 좀 다른 경우가 네. 있는 건지. 저는 둘째는 이제 여자아이라서 네. 한 번도 목욕을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씻겨주기는 했는데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몇 저는- 살이죠? 이제 100일 좀 지났습니다. 저는 딸인데 네. 무조건 물놀이를 할 경우엔 제가 수영복을 항상 입고요. 씻길 때도 그냥 옷을 입고 네. 옷이 젖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좀 걱정인 게 네. 어려서부터 아빠를 아예 못 보고 친구의 몸을 우연히 보게 될 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놀랄 수도 있겠다 이런 근데 생각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딸이 아빠는 왜 몸에 응가가 달려 있어? 그런 맞아요. 좋은 얘기를 이 한대요.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서 그러면 안 안 됩니다.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추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목욕 이거 민감합니다. 네, 네. 단계별로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이제 갓 태어났어요. 네, 네. 그래서 1살에서 4살이에요. 네. 그건 부모와 다 같이 함께 씻어도 돼요. 벗고 4살까지. 씻어도 되고 너무 어린 아이니까 아이들과 같이 엄마 아빠가 벗고 씻어도 되고 네. 엄마 입고 씻어도 되고요. 그래서 다 같이 남자 여자고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거는. 되게 같이 씻어요.
지금도 같이 세 명이서? 네, 3명이서. 와. 오, 와 되게 열린 가족이다. 아, 유럽 스타일.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알려줘요. 근데 이제 4살까지만 그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열심히 해야지. 그 아빠는 굉장히 자기랑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비슷하다고 얘기해줘. 너도 크면 이렇게 됐다고 하고. 되게 교육을 자연스럽게 네, 했다. 그냥 재밌게 그냥 만져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수도 만져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진짜 저희는 또 진짜 정반대인 것 같은 게 아기가 저희의 몸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옷을 막 아기 앞에서 막 쉽게 갈아입지 않고 풀차고. 그래서 오히려 좀 너무 숨겼나 수영복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때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나를 이렇게 샤워 시켰구나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단계. 2단계. 이제 2단계도 골든타임은 이제 옷이에요. 옷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공중도덕법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우리 공동 목욕탕을 가요. 네. 거기는 동성만 입장해야 돼요. 네. 맞아. 어렸을 때 그게 엄마 따라갔는데. 옷에부터예요. 그게 옛날. 그래서 요즘은 공중위생관리법 여기에 목욕탕 그다음에 탈의실에서는 여기는 아직 법이다 보니까 만 4세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보면 48개월? 그럼 5세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네. 그래서 이게 언제면 7월 7일, 작년 7월 7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해서 바로 작년 최근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세예요. 재성 씨는 몇 살까지 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짝꿍 만났어요. 그 후로 생각보다 절대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어떻게 뜨거운 했어요? 물에서 잠수 한 번 하고 일어났더니 걔가 서 있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8살 되면 저 혼자 씻을게요. 아. 뭐 3개월 있다가 갈게요. 네. 뭐 5개월 있다가 할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내가 언제 바뀔지, 내가 누구랑 갈지, 그리고 나 혼자 언제 씻어야 될지 선택하는 거예요. 서서히. 네. 그다음에 나서 이제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이 있는 시간이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8살이에요. 네. 그래서 연습을 좀 해서 8살에서 9세 될 때까지는요. 이빨 닦는 것도 혼자 닦아야 돼요. 네.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가야 돼요. 혹시 학교 나갈 때? 그리고 잠도 혼자 자야 돼요. 네. 그리고 몸도 내가 혼자 씻어야 될 나이예요. 연습을 해야지 학교를 다니고 얘가 자기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단계 하나씩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저 푸른나무 재단은 좀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원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이름을 폭력을 빼고 그냥 푸른나무 재단으로 해서 더 활동 범위를 더 넓히신 넓고 거군요. 예. 문화적인 활동으로 바꾸기로. 지금 내 얼굴을 합성을 해서 사안 처리 절차 먼저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똑같이 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된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아니 그 재단 활동 이전에는 원래 회사 생활을 하셨다고. 아 예. 원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보통 샐러리맨이었습니다. 이 저 보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셔가지고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일을 하시고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을 하셨어요? 어우, 이 삼성전자에 입사했다가 비서실 가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했고 중국이 우리가 92년도에 국교가 소개됐어요. 그렇죠. 예. 85년도에 홍콩에 둥지를 틀고 중국에 엄청난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그 기여를 했죠 우리가. 큰 시장의 이런 중책을 맡으신 거는 그만큼 이 사실 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신망을 좀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홍콩 법인장이 입사 10년 만에 되셨다면 이게 굉장히 빠른 진급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뭐 유능하고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 아니지만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홍콩 법인장이 되시죠. 나름 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어진 책임은 끝까지 완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근데 이렇게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런 1995년, 그러니까 27년 전에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16살 때, 고1 때 네. 학교 폭력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했어요. 아드님께서요? 너무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 뒤로
모든 직장을 벗고 나와서 이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뛰어들게 됐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뭐 죽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얼마나 그 가슴 아픈 부모로서 힘든 일인데, 그리고 뭐 교통사고나 병으로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또 죽은 게 아니라 5층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동차가 떨어져 다시 걸어가지고 아파트 앞쪽으로 다시 걸어 올라와서 다시 몸을 투신해서 그 스스로 16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아들을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듯이 묻고 살게 된 계기가 됐죠, 그게.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고 또 혼자 거리에 내보내기가 불안해진 우리 사회. 여기에다가 이젠 학생 폭력 행위까지 그 심각성을 정작 더해가고 학생들은 있습니다. 실제 학교 폭력은 그보다 때 폭력은 더하다고 말합니다.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베이징에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어쩐지 잠이 안 오고 밤에 새벽에 어찌 감이 상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내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한참을 침묵 속에 있다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여보 대은이가 죽었어. 그러면서 막 엄청 오는데 저는 그때 이 호텔이 폭파돼 버린 것 같아요.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침통한 슬픔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오후에 그 영안실로 돌아와서 그때도 왜 우리 대은이가 그렇게 죽었는가, 그렇게 몸을 2번이나 자기 몸을 던져서 어린 나이에 그 삶을 마감했는가 하는 것을 영문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너무 원통하고 한심하고 내 스스로 그 죄책감, 회한, 아들을 돌보지 못하고 너무나 회사 일에만 몰입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참 이 뭐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예.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출장 기내도 그날 6월 6일이었어요. 95년도 6월 6일 현충일 날 또 출장 가요. 뭘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 5층에 불러서 대현아 아빠 뭐 좀 갖다 줄래? 그런데 대현이가 그걸 갖고 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야 힘내. 그렇게 하고 저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나갔고 나중에 돌이켜 그걸 짚어보니까 우리 대은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날 그 밤에도 6월 8일 날 대은이가 투신을 했는데 6월 8일 날 낮에는 자기 엄마가 수퍼를 보는데 수퍼를 찾아와서 엄마가 물건 산 것을 이렇게 조용히 들어서 집에다가 그 물건을 놔주고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그게 엄마에 대한 마지막 자기 나름의 효도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했고 모든 신변을 깨끗이 정리했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정리되고 일기장도 정리되고 노트 이런 게 정리가 돼서 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진짜 비통한 그 마음, 무엇이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가라는 그 통안의 슬픔이 깔려 있었죠. 그 전까지는 아드님이 뭐 어떤 상담을 요청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핵심을 몰랐고 옷이 구겨져 오고 흙 찢어져 오고 흙을 묻혀 오고 안경이 부러져 오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와서
태연아 도대체 왜 얘가 덩치가 커요. 태연이의 팬클럽이 있었어요. 5개나 있었는데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네. 근데 그 상급생들로부터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6개월을 지나다가 깡패들한테 걸려서 맞았다.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핑계만 대서 제가 파출소 가가지고 내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치안이 어떻게 돼서 우리 이렇게 아들을 자꾸 맞고 다치고 오느냐. 태연이는 그게 아니고 그 밤에 삐삐가 오면 풀려 나가서 뭐 놀이터에 가서 또 노래방 가서 그렇게 많이 힘든 시간이 계속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에서부터 몇 달이 이렇게 지속된 거죠. 그러면 학교 폭력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영안실에서 그 때린 가해들이 나타나서 태연이 죽어서 골치 아프게 생겼구나.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행포해를 부렸고 그보다도 결정적인 증거는 그 태연이가 삐삐가 있었는데 삐삐로 계속 문자가 와요. 천사야 잘 가라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그 문자가 끊임없이 몇 달을 왔어요. 그래서 태연이가 그 폭력을 쭉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상급생한테 그 폭력을 이렇게 당했는데 그 사실을 진실을 아빠한테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말했다가는 선배들한테 더 힘들까 봐 무서워서. 그 가해자들은 그 처벌을 안 받았습니까? 그러기 전에 또 우리 대은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또 그 애들이 가해자들이 엄청 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그 친구분들을 또 내가 이제는 이건 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얘들을 내가 없애버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주고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한국을 뜨겠다. 그래서 한 명씩 그 빵집에서 만나서 직접 만나셨어요. 직접 하나씩 만나서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걔들이 발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내가 복수를 하려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내가 또 악순환해서 얘를 처벌하고 한국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늘에 맡기자. 하늘이 알아서 얘들을 처벌해주고 나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우리 아들 같은 죽음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잘 운영해서 제2의 대연이, 제3의 대연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나 한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이제 빠져 있다가 내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학교폭력이 존재하고 이 문제를 사회가 나서서 뛰어들어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네네. 그게 신문의 한 페이지에도 한 소년이 몸을 던지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어요. YMCA에다가 그 전화를 받는 창구를 만들었는데 YMCA에서 엄청난 그 전화가 쇄도를 했고 YMCA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88 올림픽보다 더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 오신 분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5분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다도 맡길 수 없고 경찰한테도 이걸 말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키우자 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시민 모임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푸른 나무 재단의 전신이 됐고 상담 기법도 없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전문가들 뽑아서 그래서 만든 것이 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근데 사실은 학교가 학교 폭력이라는 핵심 문제를 발벗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담당 교육청이라든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자고 약속하면 약속이 안 돼. 그래도 내가 찾아가면은 그냥 외출을 해야 한다고 나가고
회전의자를 빙그르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 아팠고 내가 속으로 당신들 벌 받는다. 당신들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고 그러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꼭 참고 정말 그런 것들이 힘들었지만은 내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겪은 아버지로서 그럼 내가 그럼 내려놓으면은 나는 뭐냐 그런 어떤 의무감 그런 책임감 아무리 힘들다고 외면을 못 하겠더라고. 특별법을 제정하다는 게 들끓었어요 여론이.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 시청 앞, 서울대학교 거리 47만 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하니까 10개월 후에 드디어 법이 제정됐어요.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됐군요. 예, 그 법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게 2004년에 제정됐어요. 야, 이것을 그 오랜 동안 그 노력을 하셔서 2004년에 네. 이 법률이 드디어 이제 제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단 운영도 이제 저 사비를 들여서 뭐 이제 주변에 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셨고 어떤 교육 당국의 무관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환기시키고 여론을 조성하고. 야, 이게 참 그 말이 27년이지 27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으셨고 얼마나 또 외롭고 힘드셨는지 이게 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2011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대구의 권모군을 기억하실 거예요. 권모군이 유서 5장을 남기고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 그 유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서 유서를 쓰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세상에 엄청난 파장이 와서 당시 총리가 나서서 특별 담화문을 내고 그때부터 이 법이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한 게 2011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비로소 그 법에 의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에는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래도 끊임없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그렇죠? 있죠.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도움을 청하라. 도움을 청해야 맞습니다. 되지 네네. 그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혼자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손을 내밀어라.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정이 어렵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희 같은 전문 기관이 있기 때문에 1588 9원의 8이에요. 9원의 8 도와준다는 9원의 8 9128이니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 전문 상담원들이 있어요. 저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동안의 공로를 또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건지 2019년에는 이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축하드립니다. 네. 그게 좀 뜻밖의 그런 큰 상을 받고 뭐 훈장도 받고 뭐 인천상도 받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이런 걸 지켜보고 묵묵하니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그 막사이상 통보를 받고 나서 혼자 그 뒷산을 쭉 걸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My son is smiling at me from heaven.
알기로는 이사장님 재산도 재단을 유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우리 직원들이 이사를 많이 다녔지. 한 8번쯤 다녔나? 전세로 이렇게 다니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우리 내가 있는 건물로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 건물을 아예 내놓고 얘들이 안정적으로 이사 안 다니고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놨는데 문제는 이제 좀 우리 아내하고 좀 딸한테 엄청 미안하지. 보통 미안하로 될 일이 아니라 말이 안 되지. 상속 포기의 각성 딱 내놨으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딸이 누나 아빠가 하신 거고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런 것은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살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 보면 난 아들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힘내자. 나중에 널 만날 때 네가 날 보고 아빠 수고했어요라고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끌고 나가는 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혹시 저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드님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꼭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그래 아빠가 회사 일이라든가 나만 알고 잘못했은 것을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렇지만은 너 간 다음에 많은 아이들을 구했고 그랬으니 네가 조금 이제 날 보고 웃어줬으면 좋겠다.